안녕하세요. 톡톡 사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동서를 짝사랑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남편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아니고 세상 천재 동서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싶으시죠? 네, 그 호구 같은 사람이 바로 저였답니다. 정말로 동서를 사랑해서 짝사랑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제가 해주는 건 납죽납죽 받아 먹으면서 한 번도 동서에게 그걸 되돌려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짝사랑이 아니면 뭐가 짝사랑인가 싶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봤네요. 저희 동서가 톡톡 사연을 자주 듣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핸드폰을 감추고 애를 쓰는데 제가 저번에 익숙한 유튜브가 보이길래 어머 동서도 톡톡 사연 들어 한마디 했더니 자기 핸드폰 몰래 훔쳐봤다고 아주 노발대발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보라고 핸드폰 화면을 떡하니 켜놓고 지가 식탁에 올려놓고 간 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동서와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톡톡 사연에 제보하고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욕도 해주시고 혼도 내주시면 본인이 한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않겠어요? 가족끼리 욕먹이고 이 악물고 사연을 쓰는 것 같아서 얘기를 제보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저 때문에 지금 집안이 쑥대밭이 된 마당에 동서는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혼을 내주려고 하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은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없는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없이 사는 집이 결혼을 하면 뭐 내가 만나는 사람은 끼리끼리일 거라고 속 시끄러운 일만 2배로 생긴다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괜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부모님도 평범하게 그냥저냥 먹고 사시고 노후 대책은 따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노후를 책임지네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저는 그게 부족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 없고요. 다들 그 정도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냥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그때 저희 회사에서 청원 경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만나고 아르바이트한테 눈길을 잘 안 주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뭐 누구랑 연애를 하더라도 제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못 만나는 거죠. 딱 제가 마음에 들어야 저한테 뭔가 딱 꽂혀야 그래야 쫓아다니면서 좋아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태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상형도 엄청 구체적이고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이상형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난 결혼은 텄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 사시는 거 보면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건사하는 것도 이렇게 속 시끄럽고 힘든 일인데 결혼을 하면 그게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저도 보기 좋은 선례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싶단 마음이 들고 할 텐데 딱 질색이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청원경찰로 일을 하던 남편은 처음에 딱 보고 그 마음이 쓱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제 이상형에 가까웠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어른들한테 친절하고 서글서글하게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2살 터울인데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요. 지금도 매일같이 부모님이 나이 들면 네가 모시네 내가 모시네 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원래 아들 귀한 집에서 막내 아들 동생을 둔 누나들은 아마 제 얘기에 다 공감하실걸요. 우리가 뭐 몇 대 독자 몇 대 독자 이런 거 따지고 있을 만큼 명문가도 아니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놈의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콩 한쪽도 아들 입에 먼저 넣어줘야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제가 열 안 받고 살았겠어요. 더군다나 이 동생이란 놈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부모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다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악한 놈은 어렸을 때부터 서열 파악을 딱 하잖아요.
집에서 다들 자기를 오냐오냐 하고 오고 하니까 아, 내가 이 집 구석에서는 서열이 제일 높은 인간이구나. 누나란 사람도 결국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누나보다 서열이 위에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다 마친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동생 얘기를 시작하니까 저혈압인 저도 혈압이 팍팍 오르는 기분인데요. 여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랑은 거의 서로를 무시하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동생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해보자면요.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예뻐하고 오냐오냐 하던 것과 달리 저는 남동생한테 아주 까칠하고 단호한 누나였어요. 그렇게 다들 예뻐라만 하니까 애가 버릇이 없고 더 싸가지 없게 자라는 것 같아서 전 부모님한테 절대 그런 식으로 애 버릇 나빠지게 너무 그러지 말아라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말을 들어주실 부모님이었으면 애초에 걔 버릇이 그렇게 나빠질 일도 없었겠죠. 저희 남매는 말하지 않아도 집에서 규칙 같은 게 있었거든요. 서로 방에 들어오면 죽는 거다. 이런 거요. 제가 동생 방에 뭐 과일을 갖다 주려고 들어가도 접시를 집어 던지고 난리 부르스를 떠는 통에 훔쳐갈 것도 없는데 왜 이 지랄이냐 하고 난리를 쳤고 반면에 동생은 뭐 필요한 게 있다면서 제 방을 맘대로 드나드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어디 외출을 할 때마다 제 방문을 열쇠로 잠가놓고 다녔어요. 동생이 괜히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물건 만지는 것도 보기 싫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루는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평소랑 다름없이 제 방문에 열쇠를 넣고 쓱 돌리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평소랑 문이 좀 다르게 생긴 것도 같고 이상한 기시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느껴져서 문고리를 잘 살펴보니까 문고리가 뭔가 뾰족한 것으로 후벼놓은 것 마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건 누가 분명히 내 방문을 따려고 그런 거다 하고 문고리를 돌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이 스르르 열려요. 문을 따서 열 수는 있어도 다시 잠궈 놓을 생각은 안 했나 봐요. 그 멍청이가. 뭐 방 안에 그렇게 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그때 제 눈에 저금통이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묵직한 건 그대로인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제가 모아놨던 지폐들만 귀신같이 싹 골라갔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금통을 안고 동생 방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책상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세고 있는 동생이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 방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생을 확 밀치고 보니까 돈이 딱 제 저금통에서 꺼낸 것 같은 거죠. 제가 진짜 살벌하게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 내 방에 몰래 들어왔냐고요. 얘도 뭔가 잘못한 것을 느꼈는지 절대 아니래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증거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막 밀치고 서랍이랑 막 뒤져서 보니까 앞에서 구부러진 젓가락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딱 봐도 제 방 따는 데 쓴 것 같은 거죠. 이래도 거짓말을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가 불리한 걸 느꼈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님을 부르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소리에 놀라서 동생 방으로 달려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둑놈을 키운 건 엄마 아빠인데 왜 내가 혼이 나야 되냐고. 이 자식이 내 돈 다 훔쳐갔다고. 그것도 젓가락으로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가져간 거라고. 이런 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진짜 큰 도둑놈으로 크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가 제 뒤통수를 손으로 팍 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남동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누나가 돼서 동생이 돈에 손을 댔으면 얘가 돈이 부족한가 보다, 꼭 돈이 필요한 것이 있었나 보다, 아빠였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동생한테 용돈처럼 챙겨줬을 거래요. 진짜 기가 막히죠. 입장 바꿔서 제가 만약에 동생 돈에 그렇게 손을 댔다고 생각하면 아주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맞을 게 뻔한데 대체 이 자식이 뭐라고. 얘는 그냥 남자로 태어난 이유만으로 이렇게 감싸돌고 사는 건가. 거기서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난 자식이 아니야? 난 자식 아니냐고. 우리 집이 뭐 조선시대 잘 사는 대감집이 되긴 해?
이 자식이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그렇게 감싸고 두는 이유가 뭔데? 난 자식 같지도 않아. 내가 저 돈 왜 모았는지 알아? 저 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나가려고 내가 돈 모으고 있었던 거야. 얘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나는 뭐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성질이 나? 그래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그 돈 엄마가 다시 다 돌려주겠다고 이쯤에서 끝내자고 얘기를 하고 아빠는 이미 눈이 돌았어요. 어디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대드냐고 금방이라도 한 대를 더 때릴 것처럼 손을 번쩍 올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동생을 봤더니 지금 이 난리가 난 건 다 자기 때문인데 마치 자기는 이 일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눈을 쓱 피해요. 그걸 보니까 진짜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구나. 내가 얘를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뒤로 쏙 숨은 동생이 저한테 보란듯이 혀를 쭉 내밀고 메롱을 하길래 그 순간 제가 아빠 뒤에 있는 동생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내가지고 동생한테 돼지 저금통을 쾅 소리나게 던져버렸죠. 머리를 제대로 맞은 동생이 머리를 감싸 안고 막 아프다고 난리가 나고 부모님은 놀라가지고 119에 전화하고 동생은 뭐 어디 제대로 얻어맞은 건지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당연히 저도 놀랐죠. 저도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는 부모님이 저한테 그 돈 똑같이 그냥 찔러주고 없던 일로 하자고 그렇게 하고 말았을 텐데 그럼 제가 화나고 억울한 것도 없던 일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동생한테 복수를 할 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제 돼지 저금통에 제대로 얻어맞은 동생은 그때 6바늘인가 꿰맸던 것 같아요. 뭐 그 뒤에 엄청나게 혼났죠. 아빠는 저를 보고 자기가 깡패를 키웠다면서 어떻게 동생한테 그렇게 큰 해코지를 할 수가 있냐고 이거는 당장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난리가 났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또 뜯어 말리고요. 그런데 집에서 한번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동생은 저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슬그머니 눈을 피하고 밥을 먹을 때도 찍소리도 안 해요. 원래 눈만 마주치면 무슨 제가 지 친구라도 된 것 마냥 시비를 걸고 어떤 때는 욕을 찍찍하던 놈이 그렇게 한번 맞고 나니까 무서워서 덤비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저 여자 완전 또라이 아니야?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당해오고 산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일 하나 정도는 분도 안 풀리지만 그래도 확실히 집에서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편하더라고요. 물론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전히 아들만 오냐오냐 챙기려고 하고 오히려 부모님 눈에 제 동생은 더 불쌍한 놈이 됐거든요. 누나가 억세고 드세서 제대로 챙김도 못 받는 그런 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대체 그런 놈한테 뭐 애틋한 마음이 생기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감싸고 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동생은 더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일 없었어요. 저건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밟아버릴 수 있는 벌레 같은 놈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동생이란 존재가 그냥 귀찮은 벌레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손바닥으로 찍 하고 눌러 죽일 수 있는 놈. 그런데 내 손 더러워질까봐 참는다. 이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놈만 챙기는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내가 빨리 나가고 만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모든 지원은 다 동생한테 갔지만 그래도 저는 제 살 길 알아서 잘 궁리를 했어요. 제 동생이 진짜 멍청해요. 그냥 멍청한 게 아니라 멍청해도 너무 멍청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과외 선생을 붙여주고 해도 성적이 저 모양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저였으면 진작에 포기하고 그래도 가망성이 있어 보이는 딸한테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부모님이었으면 애초에 남동생이랑 저를 차별해서 키울 일도 없으셨겠죠. 전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쌤통이다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으니까 결국 자업자득이잖아요. 내가 뭐 학원 하나 보내달라고 하면 다른 애들은 학원 같은 거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 잘만 해서 서울대를 갔네, 어디를 갔네, 그렇게 면박을 주면서 공부하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 학원 보내놓으면 애들이랑 허구한 날 땡땡이라 치고 어디 PC방에 들어가서 상주하고 있는 놈한테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누가 봐도 저 투자는 망할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나서서 그걸 뜯어 말려드릴 필요가 있나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왜 우리가 투자 상품 권유받을 때도 직원들이 그런 안내 하잖아요. 저렇게 망할 것 같은 주식에 투자한 부모님 역시 부모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서 성공해 봐야겠다는 부모님의 희망은 일찌감치 말아먹었어요. 왜냐고요? 기껏 그렇게 해서 대학 이제 막 보내놓은 남동생이 어디서 자기랑 비슷하게 멍청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다짜고짜 임신했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부모님은 기절을 하려고 했죠. 그동안 얘한테 투자해 놓은 게 얼만데, 그리고 지가 뭐가 있다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길. 쥐뿔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 둘이 와가지고, 심지어 제 남동생은 그때 아직 군대도 안 갔던 시점인데요. 결혼을 하겠다고 달려드니까 그제서야 본인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실패한 사례라는 것을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남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우리가 뭐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너 독립한다고 돈 꽤나 모아놨다며? 아유, 그거 우연히 결혼하는데 좀 보태자. 아유, 그거 얼마나 된다고. 너 그 돈 가지고 독립 못할 뿐더러. 나중에 우연히가 잘 되면 네가 그때 도와줬던 거 그거 하나 못 갚아주겠니? 네가 어렸을 때부터 정남이 하나 없이 가족들 안 도와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다만 이번에 좀 다르잖아. 우선 동생부터 잘 되고 봐야지. 아이, 큰 누나가 돼서 너무 쫌팽이처럼 굴지 말고. 이번엔 네 남동생 좀 제대로 도와줘. 어? 아이, 누나 좋다는 게 뭐야? 엄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엄마가 그렇게 쟤를 도와주고 싶으면 엄마 돈으로 도와줘. 내가 독립하겠다고 돈 모으고 있을 때 엄마 거기에 한 푼이라도 보태줘 봤어? 내가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고깃집 나가서 불판 닦고 대학 들어가서 저 자식 술 먹고 핑핑 놀고 다닐 때 난 잠도 안 자면서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랬어. 엄마, 내 등록금이 한 학기에 얼만 줄 알고나 있어? 당연히 모르겠지. 엄마 손으로 내 등록금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쟤는 돈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손 내밀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얼마가 됐든 이 가난한 집구석에서 그렇게 척척 내주면서 나한테는 그래 본 적 있어? 난 현금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1,000원 한 장 달라고 그래도 너는 씀씀이가 왜 그렇게 해프냐, 어디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하나하나 다 따져 물었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친한 척이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절대 못 줘. 뺏고 싶으면 나 죽여서라도 뺏어 보던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나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모아둔 돈인데 그걸 나도 이제 같이 그 밑빠진 독에다 부으라고? 정신 차려! 엄마한테 처음으로 울며불며 소리를 지르면서 속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가족들, 오로지 남동생의 평생을 위해서 나는 한낱 도구 정도로 이용해도 죄책감 하나 없는 가족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치가 떨리더라고요.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존재인가 하고요. 엄마도 제가 그렇게 울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걸 보면서 약간은 놀란 눈치였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사과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독한 년이라고, 가족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지 생각만 하는 독한 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조금 이르긴 했지만 집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가족들한테 이제 누구 하나 죽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도 애초에 없지 않냐고. 나도 이제 그렇게 가족 노래 부르면서 희생 강요하는 사람들이랑 한 식구로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다행히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집도 구할 수 있었고 대학에서도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 덕분인지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요.
가족들은 그 뒤로 연락이 왔냐고요? 당연히 왔죠. 처음에는 사과를 하려고 연락한 줄 알았는데 동생 상견례를 해야 하니까 이제 그만 반항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너한테 지긋지긋해서 이제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래도 동생 결혼식에 축의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화로 잔소리하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집에 그나마 아주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탈탈 털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욕 바가지로 하고 끊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게 꽤나 충격적이셨는지 그 뒤로 저를 찾는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남동생한테 가끔 연락이 오긴 와요. 집에 무슨 일이 있네, 어쨌네. 언제부터 지가 나랑 그렇게 친했다고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치기나 했는지. 뭐 엄마가 건강이 최근에 조금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한 거죠. 아빠도 퇴직을 하셔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고 그냥 다달이 생활할 수 있는 연금밖에 없고 자기도 지금 직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니까 도와줄 수 있냐고요. 또 제가 그렇게 매몰차지 못해서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비만 수납해주고 왔어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아무리 아파 죽게 생겼어도 돈 달라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저도 엄청나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직장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요. 그냥 저는 저희 회사가 참 체질에 맞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다들 자기가 한 만큼 받아가지고 일을 얼마나 잘하냐 딱 그것만 보고 인사고과가 결정되고 하잖아요. 저는 회사만큼 공평하고 공정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남자라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어째서 더 챙겨주는 그런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내가 잘하고 내가 맡은 일에 몫을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 정말 저와 딱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상형인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 제가 그런 집에서 살아왔잖아요. 남자에 대한 환상이 저한테 있겠어요? 전혀 없죠. 폭력적인 아버지에 쥐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큰 남동생까지. 살면서 봐온 남자라고는 그렇게 남자 같지도 않은 인간들 뿐인데 회사에 오고 나니까 뭐 회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회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 옆에 있는 입사 동기는 벌써 대리로 승진을 했는데 난 아직도 만년 주임에 머물러 있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쟤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컷 회의를 해놓고 이렇게 하시게요 하고 결정된 사항이 밖에서 자기들끼리 담배 한 대 피우고 돌아오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나한테는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냐 물어보면 밖에서 담배 피면서 과장님 부장님이랑 다 결정된 얘기다. 이딴 식으로 대답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나도 담배를 배워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제일 약한 거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집에 간 시간에 혼자 야근을 하면서 밖에 나와서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청원경찰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청원경찰이지 그냥 회사 건물 지키는 경비원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퇴근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라이터도 제대로 못 켜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저 어차피 담배 어떻게 피는지도 몰라요. 다들 그렇게 담배 피고 끈끈하게 잘 지내길래 저도 한번 피워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네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서 계속 승진해서 얘가 미끄러졌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 주책이죠. 막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고작 이딴 일 하나에 무너지는 것 같고 가족들이랑은 연락도 끊기고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참 허탈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담배도 못 피우고 라이터도 제대로 못 켜서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뜨겁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순찰을 돌다가 사람이 보여서 말을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는 저를 본 남편도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한테 일단 울지 말고 경비실로 들어가자고, 늦은 시간이라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쉬는 작은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주면서 무슨 일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되냐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그 새를 또 못 참고 눈물이 주르륵 무슨 수도꼭지 튼 것 마냥 퐁퐁퐁퐁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뭐 귀신에 홀린 사람 마냥 남편을 앉혀놓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구구절절 얘기를 했어요.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한데요. 남편도 참 웃기죠. 아무리 회사에서 오며 가며 자주 봤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여자, 그것도 첫 만남에 피지도 못하는 담배를 물고 있었던 여자한테 호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얘기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공감 능력이 정말 좋은 남편이 자기도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는 저한테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 한마디를 해주는데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참 힘들었었구나. 사실 괜찮은 척 하고 있었지만, 나 힘들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까지 그렇게 둘이서 두런두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처음 얘기를 시작하면서 저도 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남편도 남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둑한 밤에 경비실에서 둘이 뜨거운 차를 나누면서 마시면서 했던 얘기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만큼 힘든 시절을 살아왔더라고요. 조금 다른 건 남편도 저처럼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둘이 사이가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할머니 댁에 두 형제를 맡기고 그냥 나가버리셨대요. 자긴 더 이상 애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형제가 자라가지고 할머니랑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건강 문제로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자기랑 동생 딱 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끈끈해졌다나요. 순간적으로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제 동생이 떠오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같이 살지는 않는구나 했죠. 자긴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데 남동생은 정말 부모님 얼굴도 기억 못할 정도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라서 자기가 가장 노릇을 다 해오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때 남편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저한테는 없는 부분이어서 멋있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은 원래 자기랑 다른 사람한테 더 끌린다고 하잖아요. 늘 성격이 왈가닥 같고 화가 많은 저와 달리 남편은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참 평온한 성격을 잃지 않아서 더욱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저 진짜 담배 피우는 거 아니라고. 저 생각보다 사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뜬금없는 어필에 남편이 처음엔 이 여자가 이 회사에 진짜로 다니는 건 맞나? 이상한 사람인가? 오해도 했대요. 남편이 제대로 잘못 걸린 거였죠. 전 제가 꽂히면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제 손아귀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구애를 해야 된 덕분에 남편과 연애까지 할 수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건 참 편하더라고요. 전 부모님이 있지만 거의 없는 셈 치면서 살고 있고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상견례라고 할 것조차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유일하게 있는 가족인 시동생을 만나서 밥을 먹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1년 전부터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것과 달리 저희는 참 빠르고 간단하게 얘기를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당시에 시동생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혼 상대가 바로 제 사연을 처음 보내면서 얘기했던 저의 짝사랑 상대인 동서입니다. 시동생 성격 어떻냐고요? 남편보다 더 순둥순둥해요. 세상에 남자 둘이서 이렇게 성격이 물러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을 마쳤는데 시동생의 결혼 승낙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동서가 됐지만 그 당시에 예비동서였죠. 예비동서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뭐 그쪽 집안에서는 옛날에 의사랑 결혼을 하려면 열쇠를 3개는 해와야 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시동생에게 절대로 시집을 안 보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두 형제가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만큼은 잘 벌어놓고 모아두고 했었거든요. 제 눈에는 신부 측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그 당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재테크에 한참 빠져있던 시기였거든요. 원래도 1억을 딱 모으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걸 종잣돈 삼아서 어떻게 잘 굴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주식 투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 종잣돈이 잘 굴려지긴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정말 저한테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부장님을 알게 됐거든요. 뭐 나이도 꽤 있으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리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회사에서 같이 점심 드시러 다니는 분도 없이 맨날 혼자 다니시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밥 드실 분 없으면 저랑 같이 먹자고 하고 부장님이랑 열심히 어울려서 밥을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제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 부장님과 남편 딱 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요상한 집구석에서 잘도 살아남았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시면서 부장님이 저한테 부동산 공부를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딱 들으면 머리부터 아프긴 한데 그때 한참 부동산 경매 쪽이 막 활성화가 되려는 시기였거든요. 제가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부장님은 임장 가실 때 따라가서 좀 배우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웠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저희 부장님이 숨은 알짜배기 재테크 고수 아니겠어요? 저한테 이런 꿀팁을 다 전수해 주셔도 되나 싶었는데 자기는 이제 노후에 먹고 살 만큼은 벌어놨다고 너무 집에서 놀기만 할 것 같아서 회사는 안 관두고 다니고 있는 거라고 본인 비밀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감사한 부장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워낙 가격이 거품도 끼고 난리가 났지만 정말 공부해서 서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요. 남편을 못 믿어서는 아니고 철저하게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각자 관리를 했어요. 남편도 괜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분야인데 당신이 벌어놓은 거 까먹기라도 할까봐 무섭다고 그렇게 돈 관리는 완벽하게 손을 뗀 상태였고 저도 이게 어느 정도 불어나고 나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부장님한테 어떻게 하고 계시냐 여쭤보니까 믿고 맡길 만한 부동산을 하나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경매로 산 건물들이나 땅 관련해서는 부동산에다가 어느 정도 돈을 주고 그쪽에서 대신 맡아서 관리를 다 해주고 계세요. 저는 그냥 매달 찾아가서 계약 상황이나 이런 것들 듣고 대신에 거기에 맞는 보수는 부동산 사장님께 다 지불하고 있고요. 여튼 결혼을 한 이후로 제 인생도 다시 잘 풀리기 시작한 것 같네요.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저도 시동생이 그렇게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전 가족들이랑 이전에도 그런 문제로 싸워봤던 적이 있으니까 가족 사이에서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결혼 때문에 지금 시동생이 골치인 것 같은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먼저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옛날에 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뭐 지금 사연 들으시면서 니네 가족한테는 그렇게 돈 가지고 매몰차게 굴었는데 시댁 식구가 뭐라고 그렇게 감싸고 도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생각하시면 저희 친정 식구들인 줄 알고 넘어갈게요. 저도 사람인데 저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죠. 허구한 날 저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동생 도와주게 돈 좀 내놔라 하는 친정 식구들이랑 제가 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는 걸 알고도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새벽 늦게까지 대리운전하면서 어떻게든 살림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시동생이랑 어디 갔나요? 저도 시동생이라면 뭔가 믿고 도와줄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 쪽에서 원하는 건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자기 딸 개원할 수 있게 돈을 보태라 이건데 전 몰랐는데 의사랑 결혼하려면 그렇게 건물 하나를 해주는 건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나 봐요. 달에 벌어다 주는 돈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성의껏 보여주는 거라고요. 참 기괴한 결혼 문화다 싶긴 하지만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둘이 서로 좋아 죽겠다는데 결혼을 파토내는 것도 그거 나름대로 우스운 일이잖아요. 제가 먼저 시동생을 불러 앉혀놓고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내가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면서 종잣돈을 불려놓은 게 있고 그 돈으로 저희 집 근처에도 괜찮은 건물을 몇 개 해놨는데 그래도 식구 아니냐. 나중에 천천히 월세 내면서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건물 내줄 테니까 동서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가서 결혼 허락 받으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제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당연히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당연한 감사 인사를 너무 못 듣고 살아왔나 싶어서 그런지 그렇게 인사를 받는데 저도 괜히 기분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식구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동안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도 나도 이렇게 남는 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고요. 저의 도움 덕분에 시동생은 그렇게 무사히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됐고 새 식구인 동서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의사라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격일 거라고는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동서를 몇 번 보고 나서 누가 참 떠오르는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나네 했더니 그 말을 하는 폼이나 행동 거지가 꼭 집에다가 버려두고 나온 제 남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생각보다 동서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었단 거죠. 동서가 딱 시집을 왔는데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시동생 왜 저런 사람이 좋다고 식구를 맞이한 거지? 하고요. 물론 직업도 좋고 양가 부모님도 빵빵한 집안에서 챙겨줄 시부모님 하나 없는 집으로 시집 오게 된 거, 본인 딴에는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 시동생이 좋았으니까 본인이 선택한 일 아닌가요? 그냥 매사에 자기는 너무나 기우는 결혼을 했고, 그래서 시댁 식구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나를 대우해줘야 한다.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황당했던 사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벌이가 좀 안정적으로 잡혔으니까 이번에 살짝 무리를 해서 꽤 큰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남편이랑 이세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또 남편이랑 저랑 취미 생활이 은근히 많고 겹쳐요. 저희가 등산, 캠핑 이렇게 주말마다 자연을 보러 나가는 걸 좋아해서 캠핑카도 한 대 구매를 했을 정도니까요. 저희는 돈을 써도 그렇게 쓰거든요. 나한테 꼭 필요한 것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런 데다 써야 돈도 안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동서 눈에는 그게 저희가 취미 생활을 위해서 무리해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보통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입 밖으론 그런 무리한 생각 내뱉는 일 없지 않나요? 기껏 생각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더니 동서가 생각보다 꽤나 큰 집을 둘러보고 당황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런 회사 다니고 계시면서 이런 집에 사는 거 보면 사람들이 형님 보고 뱁새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참고 있을 사람인가요? 대놓고 얘기를 했죠. 동서 지금 나한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냐고. 내가 무리해서 허세라도 떨고 이런 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바로 들이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요. 동서가 당황해서 아니 형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거기다 대고 한 소리를 더 하려고 하는데 시동생이 집이 좋아서 칭찬을 하려던 게 이 사람이 말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나서서 중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처음 초대한 건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 거기서 더 화를 내기도 뭐하고 그냥 조용히 저녁을 먹었죠. 저도 그렇게 왈칵 화를 낸 게 좀 미안하기도 해서 보니까 동서가 저녁을 먹는 내내 오이김치를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동서한테 서로 오해해서 싸운 거니까 나도 마음에 안 담아두고 이거 잘 먹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반찬 해먹기 귀찮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해달라고 연락만 하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잘 참고 잘 마무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서가 가고 나서 저도 이제 막 집 정리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려고 분리수거장에 내려갔는데 어디서 눈에 많이 익숙한 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동서한테 싸준 오이김치요. 오이김치통이 까지도 않고 그냥 락앤락통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열이 안 받으면 사람입니까? 누구는 기껏 잘 먹는 것 같아서 생각해서 음식을 싸주니까 그걸 까보지도 않고 지금 지 기분 나쁘다고 그걸 그대로 버리고 간 거잖아요. 여기다 놔두면 저나 남편이 뻔히 볼 수 있는 걸 알고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통을 들고 올라가서 남편한테 이것 좀 보라고. 이게 나 무시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냈어요. 남편도 놀라긴 했는데 설마 그걸 일부러 버렸겠냐고. 당신이 오늘 힘들어서 너무 화도 많이 나고 오해도 쌓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닐 거다 하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올려두고 깜빡한 거 아니겠냐면서요. 남편이 옆에서 잘 달랜 통에 저도 화를 겨우 가라앉힐 수 있었네요. 남편 말대로 실수로 두고 간 걸 제가 전화해서 화를 내고 또 따지면 정말 동서와 영영 사이가 틀어져 버릴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을까 했어요. 더 큰 사건은 동서의 병원 개원식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동서병원 개원하라고 내준 건물 기억하시죠? 뭐 계약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그 건물주인 걸 동서가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렇게 싸가지 없게 대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걸로 진작부터 생색을 좀 냈어야 하는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나 싶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관리나 계약 관련된 일에 있어서도 부동산 사장님이 대리인 역할로 다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서가 뭐 들어가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건 시동생에게 내준 건물이지 동서한테 내준 건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괜히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시동생 면이 안 설면 그것도 제가 원래 뜻하던 바가 아니니까 잠잠히 있었고요. 어쨌든 동서가 이번 주에 병원을 개원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그 일도 있었고 전 아직도 동서한테 껄끄러운 마음이 좀 남아있긴 했지만 겉으론 티를 내질 않았어요.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개원식 날 떡도 많이 해놨으니까 와서 떡이라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개원식을 어디 빈소근으로 가게 되냐고요. 아무리 제 건물 들어오는 거라고 하더라도 축하할 일이잖아요. 이제 정식으로 개원의가 된 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동서가 의사고 병원을 개원하게 생겼는데 뭘 해주는 게 좋겠냐고요. 전 큰 난 화분에다가 현금이나 조금 챙겨줄까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더라고요. 개원식 날 엄청나게 들어오는 게 화분이고 그거 놔두면 간호사들이 관리해야 돼서 일만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현금만 적당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저도 그래도 이제 새 식구가 들어오는 건데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의사가 시집을 오려면 뭐 열쇠를 3개를 해줘야 한다고요? 시집을 올 때 열쇠를 못 해줬지만 나중에 힘들 때 보태라고 황금 열쇠를 하나 주문했는데 금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공을 해둔 게 다 떨어져서 주문을 하면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안 되겠다고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선물 기다리느라고 개원식에 안 가는 게 더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쁜 봉투를 하나 사가지고 축하한다는 짧은 카드를 한 장 써서 안에다 넣고 잘 봉해서 동서 병원으로 갔죠. 저도 건물을 사놓기만 하지 세입자 관리나 이런 것들 안 하니까 내가 안 본 사이에 건물이 이렇게나 좋아졌구나 하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동서가 픽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또 기분 나쁘게 실실 웃나 살짝 기분이 빠직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좋은 날 망치지 말자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들어갔어요. 병원 안에는 사돈댁 식구들이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니까 동서가 여기가 형님이다 하고 소개를 해요. 확실히 자기 가족들이 옆에 있으니까 훨씬 신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목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자기가 결혼해서 받은 게 이런 거라고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는데 뭐 그 앞에서 제가 해준 거라고 티는 못 내지만 내심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다고 해야 하나요?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개업떡을 하나 받아들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봉투를 꺼내가지고 동서한테 내밀었어요. 10,000원짜리 50장이었으니까 그래도 꽤나 두툼했을 텐데 받아든 동서가 신이 나가지고 봉투를 뜯어보더니 김이 팍 센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곤 그래요. 50,000원짜리가 아니네요, 형님. 하고요. 대체 뭘 얼마나 해주길 바랬던 건지 기가 막혀가지고 동서를 보니까 뒤이어서 하는 얘기가 더 가관이에요. 형님, 아무리 이런 걸 모르고 사신다지만 병원 개원식 하는데 누가 이렇게 50만 원 덜렁 들고 와요? 거지 새끼도 아니고. 도로 가져가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봉투를 저한테 팍 집어던지는데 더 웃긴 게 사돈 식구들은 그런 망나니 같은 딸을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남일처럼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식구고 말리지도 않겠죠. 전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고 속으로 참을까 말까 참을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을 하다가 동서 혀 차는 소리에 저도 혈압이 팍 올라서 일어나자마자 봉투로 동서의 얼굴을 확 후려쳤어요. 그제서야 사돈댁 식구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전 동서한테 다시 그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자, 50만 원. 내 뺨 한 대 때렸으니까 위로금이다 생각하고 받아도. 너 뺨만 맞은 줄 알아 방금? 이 병원 건물 다음 주까지 당장 빼. 내가 위약금 물어서라도 너 이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할 거니까 어디서 함부로 깝죽거려? 이 병원 건물주가 나야, 이 멍청한 기집애야. 사돈댁 식구들도 입을 떡하니 벌리고 어떻게 제가 건물주냐고 어버버해요. 동서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부동산을 급히 전화를 해보더니 부동산이 대리인이고 제가 실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들었는지 그제서야 고개를 푹 떨구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멀쩡한 형님이었으면 죄송하다는 소리가 죽어도 안 나왔을 텐데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히니까 죄송하다는 소리가 잘만 나오더라고요. 동서, 이쪽 건물주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동서 여기서 이제 장사할 생각 하지 말아야지. 동네 병원이 원래 그런 거야. 약국이고 뭐고 내가 한 군데도 못 들어오게 할 거니까 죄송하다는 소리 잘만 할 줄 알면서 그동안 그럼 일부러 안 했던 거네. 잘 먹고 잘 살아봐. 콧방귀를 흥 끼고 저는 병원을 나섰고 그날 저녁에 시동생한테 붙들려서 질질 끌려온 동서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솔직히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따져 묻기에는 저도 동서 뺨을 돈봉투로 시원하게 한 대 후려 갈겼으니까. 이렇게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셈 치고 한번 봐줄까 싶어 호되게 혼을 내줬습니다. 아마 동서가 여기 올라온 사연을 들으면 본인 얘기인지 바로 알 것 같은데 동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앞으로 잘할 필요도 없고 서로 폐만 끼치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하네. 여러분도 저희 개념 없는 동서 철 좀 들 수 있게 다 같이 혼줄 좀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언니와 미용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애틋한 딸 한 명을 두고 있는 엄마고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됐어요. 적적하게 지내는 가운데 큰 힘이 되어주더군요. 그러면서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데 저 역시 굴곡 많은 인생사를 살아왔던지라 많이 공감도 되고 힘을 얻기도 했답니다. 우선은 친정언니가 제보하라 용기를 주어서 이 사연글을 적게 됐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어렸을 적 가난한 친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때의 가난이란 사실 뭐 다들 고만고만한 형편이긴 했지만 저희 집은 조금 더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제 위로 2명의 언니와 아래로 1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네 자매들을 건사하기에는 어머니 아버지도 힘이 많이 붙이셨죠. 게다가 여자가 4명인 집안이라니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임신을 하고 애를 낳다 결국 저를 가지고는 포기하신 경우였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친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로부터 저희 어머니는 참 많은 구박을 견디며 사셨더랬죠. 그 시대의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건 당연하게 취급되는 일이긴 했어도 저희 친할머니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죠. 친할머니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부직갱이를 쳐들거나 국자로 등을 내려치시는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특히 가장 막내였던 제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된 후엔 그 노여움이 더욱 커지셔선 거의 집안의 폭군과 다름이 없었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이 다 제게로 옮겨진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고요. 계집애가 뭘 그리 행동이 굼뜬 게야? 내가 저기서 밥상 가져오라고 했냐 안 했냐? 넌 니야 할미 말 귀담아 안 듣냐? 귓구멍이 막힌 게야? 죄송해요, 할머니. 얼른 가져올게요. 밥상 가져오고 네 할아버지 물 갖다 드리고 다 하고선 시장에 네 언니들이랑 심부름 가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 계집애로 태어난 것도 밉상인데 하는 짓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원. 아이고 애미야, 자식 교육 너 똑바로 시켜. 네 딸년들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안 그럼 내가 아주 그냥 혼쭐 내줄 거야. 어린 시절 제게 친할머니의 존재는 사실상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였어요. 나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었죠.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어머니께서는 저를 특히 어르고 달래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미선아, 다 지나갈 거야. 할머니도 너희가 믿고 싫은 게 아니고 엄마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괜히 너희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다 엄마 탓이다. 너무 할머니 원망하지 말고. 알았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다고. 왜 아빠는 엄마를 할머니한테서 보호해주지 않는지, 엄마는 왜 툭하면 할머니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우리들은 왜 툭하면 종아리를 얻어맞아야 하는지, 난 모르겠다고. 나 이 집 싫어. 정말 너무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제가 한 맺힌 말을 하며 소리를 내면 어머니는 그저 저를 껴안고 한참을 엉엉 우셨어요. 마치 할머니 앞에선 울지 못한 울음을 막내딸을 껴안고 원 없이 운다는 듯 참으로 서럽게도 우셨죠. 그 울음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희 친정 언니들 역시 저처럼 모두 할머니를 증오하고 하루빨리 집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곤 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이루어낸 건 첫째 언니였어요. 나이가 가장 많기도 했고 첫째 언니는 공부 머리가 별로 없었지만 손기술은 좋아서 미용실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줄곧 말해왔거든요. 언니는 자기 몸처럼 자그마한 진가방을 들고 여자면 당연히 집안일을 도우라는 할머니의 만류를 뿌리친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차역 앞에서 제 어깨를 붙들며 이리 말했어요. 미선아, 내가 너 참 아꼈던 거 알지? 물론 다른 가족들도 다 아꼈지만 미선이 우리 막내 동생만큼은 가장 잘 됐으면 좋겠어. 언니가 서울에서 일자리 구해서 미리 잡아놓고 있을게. 그러니까 성인 되면 언니 있는 곳으로 와. 알았지? 알았어, 언니. 약속 지켜. 꼭. 첫째 언니의 그 말은 제게 바닷속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 전구가 번뜩 켜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우리 집은 지질이 가난하고 나도 개천용이 되진 못하겠지만 나중에 언니 따라 서울에 가면 뭐라도 배우고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당시엔 고작 13살밖에 안 된 계집애의 생각일 뿐이었지만 전 정말로 성인이 되기도 전 길을 떠났어요. 첫째 언니가 있는 곳으로요. 제가 생각보다 이르게 길을 떠나게 된 데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모진 소리를 들어가며 밥을 차리고 있던 어머니가 그대로 부엌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가시는 동안에도 저희 언니들과 제 이름을 번갈아 부르시면서 의식을 차리려고 애쓰셨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어? 미선이, 미진이, 미은이.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분에 눈물만 뚝뚝 떨궜어요.
언니들도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는데 단 한 분 할머니만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저희 딸들을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그 외침은 유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마저 독하게 구시더군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차마 사람이 해선 안 되는 말이었어요. 아니, 아범아, 무슨 장례식을 그렇게나 거하게 치러줘. 아이,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아이고, 처년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돈 들어갈 때 천진데. 아범아,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너도 세장가 들어야 한다. 알지? 여자 없이 남자 혼자 사는 거, 난 내 아들이 그리 사는 거 절대 못 본다. 일단 동네 사람들 시선도 있으니까 한 1, 2년 조용히 있다가 세장가 들어. 할머니,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 듣고 있었어? 언제부터? 지금 우리 엄마 장례를 뭐 어떻게 하자고요? 할머니가 입고 있는 그 옷, 매일 드신 밥, 전부 다 저희 엄마 손길이 닿은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가 서 있는 그 바닥까지도 할머니한테 온갖 소리 들어가며 엄마가 매일 물걸레질하며 닦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죽은 우리 엄마한테 사죄하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 빌라고요. 시집살이 시켜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라고. 얘가 뭐 쳐드셔? 아니, 인연이 어디 벼루장머리 없이. 저는 할머니가 반격하기도 전 그 순간 고함을 왁 지르며 모든 물건을 다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아버지도 이미 제정신이 나가서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물건을 부수는 절 보더니 무섭긴 했는지 차마 말리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하지만 동네 주민들과 경찰이 합세해서 말릴 때까지 전 멈추지 않고 그렇게 동네를 뒤집어 놓은 후 장례에 온 첫째 언니와 함께 서울로 떠나게 됐어요. 언니, 내가 할머니한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서 엄마 영원히 이 땅 못 떠날 것 같아서 그랬어. 근데 앞으로는 나 정말 잘 살 거야. 잘 살아서 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보여줄 거야. 서울로 향했을 때 저는 도끼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든 떵떵거리며 다시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금이 환영의 꿈을 품고 무슨 일이든 해서 성공하겠다 다짐했죠. 하지만 환상과 현실은 그 차이가 크죠.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서울이란 곳에서 전 대차게 아주 보란듯이 얻어맞고 꺾이고 말았답니다. 전 처음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언니의 미용실에서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언니가 당시 사정이 좋지 않아 하고 있던 미용실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언니에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건물 청소 일부터 시작해서 공장 일, 파출부 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해야 했죠. 그런데 몸이 축나도록 일해도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가기만 하더군요. 거기다 사정이 안 좋아진 언니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제 꿈은 정말 꿈으로만 끝날 위기였죠.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탕 술을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신세한탄을 뱉어냈어요. 그리고 그때 눈앞에 보이는 옷가게에 들어가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소비를 왕창 하고 나오는 와중에 어느 남자와 부딪혀 쇼핑백에 있는 옷들을 가득 쏟아내고 말았는데요. 하필 제가 원래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이라 창피하더군요. 서둘러 주워 담고 있는데 괜찮아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무릎에서 피가 많이 나요. 하며 다정히 누군가 말을 걸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남자는 깔끔하고 준수한 외모에 저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 또래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술도 마셨겠다.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강가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 제 얘기를 주절주절 떠들게 됐고 남편도 처음 본 사람이 이러는 것에 당황한 것도 잠시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러면서 조심스레 위안 비스무리한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습게도 그만 그때 남편에게 마음이 뺏겼던 것 같아요.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전 그날 이후 남편을 또 한 번 만나게 됐고 이번의 만남은 저번처럼 야심한 밤이 아닌 환한 낮에 서로 수줍은 얼굴로 가지게 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됐죠. 남편의 집안 또한 저희 집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일을 못하신 지 오래라 집에만 계셨고 남편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사실상 가장이셨는데 시장통에서 작은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은 남편보다 이르게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난 내 동생이 나보다 일찍 결혼한 게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야. 사실 집에선 내가 장남이기도 하고 다들 내가 일찍 결혼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동생이 더 잘나 그런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 그런지 걘 결혼도 빨리 하더라고. 그것도 완전 부잣집 여자랑. 찌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난 내 동생이 참 부럽고 질투나고 그래. 남편의 동생은 꽤나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에 대학교 역시 전액 장학금으로 다닐 만큼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나 주목받는 외모에 공부 머리까지 갖췄으니 남편과는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남편은 성적이 부진해서 대학 갈 엄두는 내지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 식당 일이나 돕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늘 잔뜩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전 그 점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힘들어 보았잖아요. 남편 역시 저와 다르지만 비슷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런 남편을 더욱 보듬어주고 싶어졌습니다. 아니야, 당신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야. 날 구해준 사람도 당신이고 난 당신과 함께 행복한 미래 갖고 나갈 자신 있어. 혼자면 못 갈 길이어도 둘이만 갈 수 있다 그러잖아. 그 말에 은은히 미소를 짓던 남편. 그렇게 저는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간 자리에서도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과 동서가 함께 와 있었는데요. 일단 서방님은 남편의 말대로 훤칠한 외모에 어쩐지 머릿속에서 생각한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그 내면의 악독함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선하고 수다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형님 되실 분이 오신다고 해서 저까지 졸라서 따라왔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요. 우리 덕수랑 결혼할 아가씨라고 들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뭐 아주 영 나쁘진 않구만. 일단 오느라 고생했을 테니까 앉아요. 이날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이 시어머니였는데요. 딱히 대놓고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어쩐지 첫 만남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제 고향이나 친정의 경제적 수준 같은 얘기를 들으시곤 가끔씩 고개를 들어 한숨을 뱉어내시는데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일단 첫 만남은 그렇게 비교적 그럭저럭 마무리됐지만 문제는 결혼 후였어요. 아니 어쩌면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모셔다 놓고 치룬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둘째 동서가 이걸 사줬네 저걸 사줬네 하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크게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쩐지 그 말은 저에게도 뭔가 욕을 하시는 것 같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혹시나 해서 물었는데 남편은 아예 이해조차 하지 못했고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그 정도는 분명 지나칠 때가 있었죠. 가령 동서는 신혼여행 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는 지갑을 사온 거니? 하는 말이라든지 자기 취향이 아니라 올해는 못 쓰겠다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왜 효도의 기준이 꼭 돈이 되어야 하는지 내심 답답하고 섭섭했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윗 사람인데 대우까진 바라지 않았어도 조금만 다정히 대해주시지. 동서와 날 대하는데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소갈이 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어머니 생신이라 평소 가장 좋아하시는 컬러인 하얀색 가방을 준비해 갔는데 생각했던 반응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고, 가방이 뭔 하얀색이야? 어머님이 저번에 갖고 싶다고 하셔서 사왔는데 별로예요? 그랬나? 아유, 근데 아무래도 하얀색은 때 같아서 많이 들고 다니진 못하겠다. 반품하기도 그렇고 참. 아유, 돈이 아깝네. 넌 센스를 좀 키워야겠다. 그 센스는 우리 이쁜 둘째 아가한테 좀 배워라. 손 아래 사람이지만 배울 건 좀 배워야지. 그나저나 둘째 아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아유, 저번에 내가 해준 갈비찜 맛있다고 했지? 아무래도 너 온다고 해서 그거 좀 해놨으니까 가져가거라. 사돈 어른도 챙겨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생각까지 다 해주시고. 근데 어머님, 이 하얀색 가방 어머님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매보세요. 여보, 봐봐. 이쁘지 않아? 어머님, 제가 저번에 선물 드린 옷이랑 매면 더 멋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유, 우리 둘째 아가가 이쁘다고 하니까 뭐 이쁜 거지 뭐. 알았다. 고맙구나. 동서의 말에 바로 얼굴이 바뀌어 그러냐며 하시는 시어머니. 남편 역시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약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근데 또 티를 내긴 못했는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비참해진 건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서방님도 모두 제가 겪을 감정에 대해선 아무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 시기 제게 그나마 힘이 돼주셨던 분이 있었으니 바로 가정부 아주머니였어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위해 고용한 분이셨는데 제가 속상해하는 기색이면 다가와서 과일 같은 것을 내어주시며 조용히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많이 속상했죠? 아유, 먹고 힘내요. 많은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 말로도 충분히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상 외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동서의 친정이 부자라는 것에 사실 조금 거리감을 느껴 편하진 않은 상태였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화제를 돌려 저를 추켜 세워주려고 하더군요. 그 노력이 보이니 저도 조금씩 동서가 다르게 보였죠. 게다가 어느 날은 제가 생각지 못한 이벤트까지 준비했다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못 받았던 이벤트 말입니다. 너 우리 둘째 아기가 사준 이 가방 봤니? 아휴, 내가 이미 자랑을 했나? 너도 이 가방 어디 건지 알지? 백화점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이야. 하기야, 아무리 총구석에서 자란 너라도 알 건 알겠지. 그날도 여지없이 동서 자랑을 해대며 하나부터 열까지 동서의 훌륭한 점을 일일이 열거하시는 시어머니를 상대하느라 지쳐 있었는데요. 제가 집에 갈 때가 되자 갑자기 동서가 마중을 나오겠다며 따라 나오더니 남편 차 쪽으로 와서 제게 쇼핑백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저 형님, 제가 형님 것도 사왔어요. 사실 형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주는 뇌물이기도 하고요. 별거 아니지만 예쁘게 들고 다녀주세요. 어머, 고마워, 동서. 내 것까지 준비했을 줄 몰랐는데, 난 뭐 줄 게 없어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형님. 형님 기뻐하는 그 표정이면 저한테 충분해요. 말을 참 이쁘게 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작게 일렁였어요. 사실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그저 거만하고 조금은 저한테 텃세도 부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첫인상처럼 수더분하고 사람이 진실하더군요. 자신의 속 얘기까지 하며 다가오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아마 동서가 잠깐 커피를 마시자며 저를 부른 날이었을 거예요. 형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처럼 막 행복한 집에서 자란 건 아니에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그 덕에 제가 편히 산 건 맞지만 전 단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우울증이 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안 되겠는지 절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는데 약 먹어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른 아이를 가져야 이 병이 나아질까 싶기도 하고, 아,
저나 그이나 계속 아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닌데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무튼 아기도 안 생기고 해서 더 우울한 것 같아요. 아, 동서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난 전혀 몰랐네. 동서가 힘들게 자랐을 줄은 사실 나야말로 동서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네. 괜히 부잣집 사람이라고 해서 새침하고 고집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동서 경험해보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이더라. 고마워. 아우, 시어머니가 매번 이렇게 모질게 굴 때마다 막아주고 노력해줘서. 그리고 아이는 사실 하늘이 주는 거라잖아. 분명 엄청 이쁘고 튼튼한 아기 천사가 오려고 시간이 걸리는 걸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형님?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고마워요, 형님. 형님은 전생에 제 언니였을 것 같아요, 왠지.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저에게 고맙다며 폭 안기는 동서를 보니까 저는 순간 제가 정말 친언니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부잣집에서 자라 여자들 간의 유대관계엔 익숙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막내였기에 언니들의 보살핌을 받는 거에만 익숙했는데 동서에게 언니란 단어를 들으니까 어딘지 모르게 내게 힘이 생긴 것 같은 동서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요. 남편은 제가 동서와 사이가 가까워지자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떻게 배경이 다른 동서와 친해졌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모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모임? 갑자기? 당신은 서방님 불편해하잖아. 아니야, 당신이랑 재수 씨가 친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나도 동생네 부부를 너무 못 챙긴 것 같아서 말이야. 이참에 친해지고 형제간에 소원했던 거 풀면 좋지. 그땐 남편의 음험한 속내를 모르고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는데요. 사실상 모임에서 발생하는 돈을 부담할 여력도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꼭 동생네 부부와 함께하는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동서에게 다가가 자신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재수 씨, 이 사업은 제가 많이 준비한 사업이에요. 물론 신임이 안 가면 거절하셔도 돼요. 투자를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여기 사업 계획서인데 읽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남편의 목적을 눈치챘습니다. 남편이 동서를 통해 돈을 타내어 어머님의 해장국집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사업을 차리려고 하는 것을요. 솔직히 전 동서가 거절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읽어봤다며 연락해온 동서가 뜻밖에도 남편의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재수 씨, 저야 너무 고맙죠. 재수 씨 덕분입니다. 예,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동생이요? 네, 동생한테도 말해보고 있어요. 저는 내심 동서의 결정에 놀라기도 하고 혹여나 가족관계가 돈 문제로 어그러질까 걱정도 됐지만 동서 스스로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말에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게다가 서방님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업에 끼기로 하면서 어쩐지 남편이 구상한 사업은 점점 더 박차를 가해져 갔습니다. 사실 해장국집에서만 일할 줄 알았지 사업할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예상 외였어요. 한번 길을 트더니 누가 막을 새도 없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돌진하더라고요. 매일이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불사하곤 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자신의 일에 매진하며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는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았죠. 서방님에게 그간 느껴왔던 열등감을 이렇게 결과로 바꿔보려고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남편이 동서에게 쩔쩔 못매고 온갖 아부를 한다는 것이었죠. 동서는 은근히 그걸 즐기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제겐 여전히 잘해주는 동서였지만 남편이 아랫사람을 자처할 때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재수씨, 그 향수요? 예, 제가 지금 당장 사갈게요. 그게 한정판인데 마침 딱 하나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걱정 마세요. 재수 씨한테 어울릴 것 같네요. 네, 그럼 아주버님 부탁드려요. 보면서 그 모습이 참 짠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아부하는 남편. 과연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실망감도 들었죠. 그러던 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이 일로 인해 그렇게나 사이 좋았던 동서와 거의 전쟁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제게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이 워낙 바빠 노력할 틈도 없었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적당한 때에 찾아와준 아기 천사가 너무 고마웠어요. 전 이 소식을 당연히 시댁에도 알렸고 어느 정도 축하를 받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섭섭했어요. 일단 시어머니는 뭐? 애를 뱄다고? 아이고, 좋은 일이네. 장가는 늦게 갔어도 애는 일찍 만들어 왔구나. 장하다, 우리 장남. 하시며 제가 아닌 남편만을 칭찬했고요. 시아버지 역시 딸인지 아들인지부터 꼭 알아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첫애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요. 첫애가 왜 꼭 아들이어야 하는지 가뜩이나 그걸로 인해 평생 상처를 받아온 마당에 대차게 묻고 싶었지만 차마 대거리까지 하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기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응이 있었으니 동서와 서방님네 쪽이었죠. 그 중에서도 동서 쪽이었는데요. 사실 동서에게 얘기하기 전에 많이 망설여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동서는 무려 5년 동안 아기를 기다려왔는데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했고 가뜩이나 요즘 우울한 표정들이 보여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저 동서 전할 말이 있는데 사실 나 아기 가졌어. 동서한테는 조금 미안하네. 동서가 요즘 마음고생 많은 거 아는데. 네? 아, 형님이 아기를 가졌다고요? 제가 아니고 형님이요? 말도 안 돼. 어? 동서, 반응이 왜 그래? 말도 안 된다니. 이만 끊을게요. 전화할 기분이 아니에요. 사실 개인 감정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순 있어도 겉으로 티내지 않고 축하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저와 동서 간의 우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아니었나 봅니다. 표독스런 행보를 이어가는데 날이 갈수록 기가 차더군요. 제가 임신한 후 입덧이 너무 심해 명절에 못 간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갑자기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들기더니 잔뜩 술에 취해서 이러더라고요. 형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도대체 그깟 애밴 게 뭐 유세라고 명절을 안 와요? 형님, 주책 파악 좀 하세요. 없이 왔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 며느리 도리예요. 뭐? 도리? 아니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동이야. 동서의 말로 예의 갖춰. 내가 무슨 유세를 떨었다고 그래.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한테 와서 그게 할 말이야? 난 며느리 도리 못 지킨 거 없어. 동서는 똑바로 행동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임신한 것에 질투를 느끼고 시샘할 순 있겠지만 그걸 저런 방식으로 티내는 건 아이도 안 할 유치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이후 어쩌다 들른 시댁에서도 동서와 제가 모인 자리에선 싸늘한 기류만이 흘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대강 어찌된 일인지 아는 눈치였는데 결코 중간에서 동서를 나무라거나 할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외려 저보고 동서의 아기씨가 들어설 한약을 지어야 하는데 아는 한약방이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뱃속에 작게 태동이 느껴지는 아이에 대해선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 말입니다. 전 시부모님의 그런 태도가 섭섭했어요. 동서와 저를 놓고 하는 시부모님의 비교야 이미 겪어올 대로 겪어와서 익숙해졌다 생각했건만 이런 식으로 상처 입게 되니까 또 새로운 상처처럼 느껴질 만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너야 순풍순풍 잘 낳겠지. 근데 난 우리 둘째 아가가 걱정이다. 너도 알겠지만 걔가 마음이 오죽여리니. 아마 너 임신하고 속이 쓰려 죽을 건데 네가 손윗사람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다.
너 행여나 둘째 앞에서 임신했다고 잘난 척하거나 애 얘기로 사람 속 들쑤시지 말어. 알겠어? 어머님,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동서 말 못하지 않던데요? 저번에 저한테 명절날 안 왔다고 아닌 밤중에 집까지 찾아와서 한바탕 소리 지르고 갔어요. 저나 남편이라 그 뒤처리 감당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요. 어? 아이, 그날은 너도 없는 마당이라 왜 시켰는데? 아휴, 아니, 그래. 둘째가 아무튼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는 거야. 원래 사람이 마음 힘들면 무슨 말이든 하는 법이다. 몸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마음의 병이라는데 우리 둘째 아기가 워낙 병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네가 이해하고 더 마음 넓게 써. 그게 손윗사람이다. 그래, 네 시애미 말이 맞다. 그나저나 너는 딸이라고 했다고? 아이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째 하나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번갈아 가며 제게 공격을 퍼부으시는데 멀뚱히 앉아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남편에게까지 너무도 화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임신한 것이 뭐 그리 잘못이고 죄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할까요? 동서 눈치 보기도 바쁘고 비위 맞추기 바쁜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환멸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왜 아까 시부모님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 당신 동서한테 투자받은 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넌 네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 안 하냐? 아니, 재수 씨가 마음 좀 상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고스란히 일러바치고 있어. 너도 유치해. 재수 씨 욕할 게 아니라고. 게다가 남편은 대놓고 동서 편을 드는데 남의 편인지 남편인지 분간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것도 있고 그냥 남편 보고 사무실에서 자고 오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 동서가 떠오를 거고 그럼 시댁 식구들이 연달아 떠올라 너무 마음이 괴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차라리 태교에 집중하자고 생각하며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한 상태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같은 걸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 수중에 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남편에겐 어느 정도 마음을 풀긴 했는데 깊은 속내엔 경제적인 부분을 남편에게 기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첫애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미용실을 다시 오픈했다면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육아가 바빠서 그럴 여력이 없었기에 거절했지만 언니에게 반드시 꼭 미용일을 배워 언니를 돕고 싶다고 말해놨습니다. 왜인지 그 길이 꼭 저와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가 첫애를 낳았을 때 동서건 시댁 사람들이건 저에게 딱히 크게 축하의 말은 건네지 않았어요. 동서는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아기를 한번 보고는 쓱 가버리셨죠. 시아버지는 아들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구태여하며 가뜩이나 몸이 성치 않은 상태의 저에게 상처를 주셨답니다. 어른들은 그놈의 아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들 타령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정작 본인 아들들이 뭐 그리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그럴수록 저는 우리 딸을 더 잘 키워내리라 이 악물고 다짐했어요. 다만 당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일이 있었다면 남편과 서방님이 함께 시작한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행하던 사업에 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거래처가 끊기는 바람에 입지가 위태로워진 것이죠. 서방님은 재빠르게 발을 빼버렸고 남편만 홀로 남았는데 사실 성장하는 회사였지 기반이 잡힌 회사가 아니었기에 전 불안하기도 하고 조바심도 났어요. 저 하나 굶는 건 상관없지만 저에게 지켜야 할 딸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어떻게든 일어설 거야. 재수 씨가 있잖아. 재수 씨가 도움 준댔어. 남편은 그 후로 동서에게 더 집착하며 아부떨게 나섰습니다. 같이 있을 때마다 동서 칭찬에 동서를 여왕처럼 모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역할 정도였어요.
제 딸 생일보다 동서 생일이 우선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딸이 어느 정도 크고 난 후엔 언니의 미용실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용 일을 처음 배워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했어요. 예, 넌 감각이 없다. 난 미선이 네가 이쪽으론 빠릿빠릿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너 이러다가 손님 못 잡겠어. 얼른 더 연습해. 언니가 한 번씩 이렇게 엄하게 혼을 낼 때면 새삼 더 긴장이 되어 열심히 미용 가위를 들고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딸아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갈 때도 있었는데 딸아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며 방실방실 웃기도 했어요. 손님들도 그런 딸아이를 좋아했고요. 그러던 중 미용실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시댁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푸근하신 성품이신 건 알았지만 막상 말을 나눠보니 더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나도 사모님이 열을 내실 때마다 얼마나 간이 떨어질 것 같은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걸로 버럭버럭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 그렇지만 큰 사모님한테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 작은 사모님한테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유순하게 굴면서 아이 사람이 좀 그래요? 내가 다 분통 터져 죽는 줄 알았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니까 괜히 뭉클해지네요. 시댁에서 유일한 편이나 다름없던 가정부 아주머니와 터놓고 속 얘기를 하니까 괜히 울컥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주머니께서 혹여나 아이 맡길 곳 딱히 없으면 저녁 때는 시간 되니까 그때 부탁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자식들이 다 지방에 있고 저녁에 별로 할 게 없어. 적적해요. 그냥 믿고 애 맡겨주시면 잘 돌봐드릴게요. 아유, 돈은 적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남편 돈을 써가며 시터를 고용하기 애매한 저녁엔 딸아이를 미용실에 데려오곤 했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더 안심이 되고 우리 딸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았죠. 거기다 적은 돈으로 봐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아주머니에게 맡기곤 미용 일에 열심히 박차를 가했죠. 다행히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치우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 동서를 보고 말았어요. 눈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됐어요. 우리 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단순히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랬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에 만약이라도 나에게 사과를 한다면 그냥 눈 감고 용서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동서를 부르게 됐어요. 전 아직도 그때 동서의 눈길, 행동, 말투 하나하나 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동서가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아주 무섭도록 노려보는데 마치 그 눈빛엔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그래. 명절날도 우리가 따로따로 시댁에 가니까 이렇게 마주친 건 참 오랜만이네. 그래도 남편 통해 소식은 듣고 있었어. 그러세요? 제 소식이야. 뭐 별거 없는데. 그나저나 형님은 신수가 훤해 보이시네요. 미용실에서도 일하시고. 그제야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옷 위에 떨어진 손님들의 머리카락 뭉치를 보게 됐습니다. 조금 창피해져서 얼른 손으로 털어내자 피식 웃던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지금 보니까 그 미용사 일 형님한테 딱인 것 같네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음. 그런 손기술이라도 배워야 하잖아요. 잘 됐네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맞는 말 한 건데. 찔리세요? 아, 맞다.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제가 부탁한 아침 식사 제때 가져와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가게 번창하세요. 전 바빠서 이만 갈게요. 동서가 뒤돌아서는데 순간 눈앞이 뿌얘질 정도로 열이 솟고 동시에 다리는 덜덜 떨리는데 뒤이어 나온 친정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차마 털어놓지도 못하고 전 그날 그렇게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이 부유하니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동서, 그리고 가난한 친정을 가진 저, 처절할 정도로 비교가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 밑이라 생각하면 남편을 아무렇지 않게 부리는 모습들도 역시 저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됐죠. 그런데 정작 더 큰 비극은 그 이후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아마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요. 그리고 그 여자를 미워할 거예요. 비극은 제가 또 아이를 가지면서 시작됐어요. 남편은 무조건 낳자는 주의였고 저도 생명은 귀하다고 늘 생각했기에 낳아서 잘 기르자고 다짐했죠. 역시나 남편은 저희 두 번째 아이 소식을 시댁에 알렸고 이때 전 당연히 동서에겐 따로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시댁에서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저희 소식을 듣고 그럼 축하 파티라도 하자며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애를 뵀을 때도 이런 축하는 없었는데 조금 얼떨떨했죠. 일단 불러주시니 최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향했는데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전 그대로 기겁할 뻔했습니다. 먼저 제 순진함에 한탄을 했고 둘째론 저를 부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 첫째 왔니? 예, 너 여기 마늘부터 좀 다지고 있어라. 뭐해, 얼른 다지지 않고 곧 둘째하게 온다니까 얼른 다져. 오늘은 가정부 아주머니도 안 오신다니까 네가 꼭 도와야 된다. 어머님 오늘 임신 축하 파티 겸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근데 그게 왜? 너 설마 놀고 먹을 생각이었니? 일하지 않는 자 먹을 자격도 없다는 말 못 들었어? 아이고 군뱅이처럼 굴지 말고 얼른 손 놀려. 네 귀한 동서 먹일 갈비찜부터 시작해. 참나 기가 차선 임신 축하하잔 말을 고지고대로 믿다니 너도 참 염치가 없다.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너 오면 담배 심부름 시킨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리 끝나면 방으로 가봐라. 황당해서 비닐 장갑도 끼지 못한 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띵동하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동서였습니다. 얼마 전 제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던 동서의 얼굴이 불현듯 스치며 기분이 더더욱이나 불쾌해졌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죠. 저는 그대로 나갈 채비를 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러 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동서가 신경을 긁더라고요. 어머 형님 어디 가세요? 어머님이 형님께서 저 좋아하는 갈비찜 해주신다고 해서 조금 일찍 왔는데요. 형님 요리 솜씨 좋으시죠? 어머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기대하고 있을게요. 동서, 나 여기 요리하러 온 거 아니고 축하받으러 온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이 있어서 당황스럽네. 어머님, 저 가볼게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막 내질러 나오는데 전 두 악마 같은 얼굴을 뒤로하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마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내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2층쯤 왔을 때 한 발을 뻗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뒤에서 절 부르더라고요. 형님! 동서, 미안한데 상대할 기분 아니니까 가. 형님, 왜 섭섭하게 그냥 가세요? 꼴에 자존심은 있다고 지금 뻗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주버님처럼 차라리 그냥 납작 엎드리시지. 형님도 참 그렇네요. 동서의 말에 또다시 혈압이 올라올 것 같아 머리를 짚으며 제가 다시 반격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짓던 동서가 제 어깨를 밀었고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대구르르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배가 세 개에 짓눌린 기분이 들어 급하게 손으로 배를 움켜잡았지만 머리를 크게 찌은 건지 앞이 어지러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깨어나 보니 응급실이었는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마치 저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어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차라리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의 소중한 아이가 충격에 의해 유산이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했어야 할 시기인데 찾아오기로 했던 소중한 생명, 소중한 삶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보이는 동서의 눈빛에 전 곧바로 동서를 가리켜 터진 입술로 겨우 한마디씩 내뱉었어요. 저 동서가 밀쳤어요. 그런데 기겁할 거라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외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더군요. 아마 살면서 그런 가해는 처음 당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억울한 상황에 몰려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살다 살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아가, 너 머리를 심하게 다쳤구나. 무슨 네 천사 같은 동서가 너를 밀쳤다고 그래. 어머, 얘 뇌검사 해봐야겠다. 가뜩이나 미용일 배운다는 애가 머리까지 나빠서야 되겠니? 그러니까요.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저희 와이프한테 억하심정이 있으셨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제 와이프를 이런 일에서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형님,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으세요? 동서가 악마 같은 미소를 띠며 부들부들 떠는 제 손을 붙잡는데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 가운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동서에 대해 한두 번 험담을 했던 것도 아니고 동서의 진 면목에 대해선 남편도 알 만큼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돈이란 것이 참 더럽고 무서운 것인가 봅니다. 당신이 머리를 많이 다쳤나 봐. 재수 씨 목소리를 들었다고? 혹시 다른 사람 목소리랑 착각한 거 아닐까? 어떻게 의식까지 이런 마당에 재수 씨 목소리라고 확신할 수 있어. 당신이 잘못 들은 걸 거야. 일단 푹 쉬어. 아기도 이렇으니까 몸도 많이 아플 텐데. 그 순간 제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불길이 치솟는데 저를 두고 우르르 나가버리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보며 혀라도 깨물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비상계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 말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동서도 이 점을 노리고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 후 제가 친정언니를 소환해 울며 불며 이 일을 털어놓자 언니는 저보다 더 버럭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당장 시댁에 쳐들어가겠다는 걸 일단은 말렸죠. 하지만 전 언니처럼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날이 되자 어느새 제 발은 이미 옥상으로 향해 있었어요. 병원 옥상이요. 그가 너무 많이 지쳤던 것인지 살 의욕도 없고 밉지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배척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가혹해서 이대로 눈을 감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일이란 신기하죠. 제가 문을 열고 한 발을 디디려 할 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에서 알림이 하나 도착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그대로 직진했을 텐데 문득 우리 친정언니가 생각나면서 언니에겐 유서 비스무리한 말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동영상 하나가 전송되어 있더군요. 의문이 들어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니 그건 정말이지 기적 같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서가 저를 미는 장면이 여실히 찍혀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구도를 보니까 제가 엎어진 계단 바로 아래층 계단에서 찍은 것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까 가정부 아주머니셨죠. 저는 바로 친정언니를 대동해서 경찰서를 향해 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동서를 고소하겠다는 법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를 만나 자세히 상황을 들어보게 됐는데요. 더 기막힌 사실이 숨겨져 있더군요. 내가 그날 사모님 댁을 못 가게 됐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늙었나 보다 하고 사모님 댁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작은 사모님이 또 큰 사모님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힘들어하시는 큰 사모님 생각이 나서 그걸 큰 사모님 남편분에게라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핸드폰 카메라를 들었죠. 근데 세상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굴러 떨어져 있는 큰 사모님을 작은 사모님은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의식을 잃은 걸 알면서도 혼자 웃고 낄낄거리는데 아유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몸을 숨기긴 했지만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보낸 거예요. 심지어 아주머니는 저번 날에 동서가 통화로 절 밀어버려 애를 떼버리고 싶다는 말을 한 것도 엿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에도 그대로 증언을 해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평생 풀리지 않았을 한을 기어이 풀 수 있었죠. 기적의 동영상 덕분에 말입니다. 그리고 눈 감고 모른 척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제게 동영상을 보내주시고 아이까지 돌봐주신 아주머니에게도 너무 감사드려 사례를 해드렸어요. 동서 역시 변호사를 썼지만 꼼짝없이 구속이 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고요. 가장 통쾌한 건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게 엎드려 조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그렇게 됐으니 서방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은 동서의 지원을 못 받게 되자 안달이 나서 저에게 연락을 해댔었는데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전 아마 평생 누군가의 노예처럼 목에 줄이 묶인 채 아등바등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를 얻어갔어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청산한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동시에 인과응보가 아직 자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세상을 전보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선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